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말벗 DJ 김서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신 우리 형님, 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몇 분이 들어오셨네요? 화면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냥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그 시작점에 있던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배고픈 시절이었죠. 보릿고개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머나먼 독일 땅으로 떠나셨던 우리 광부 형님들, 간호사 누님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 시절 독일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 아십니까?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정말 많이 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손수건 준비하시고요. 자, 그럼 출발하기 전에 화면 하트 2번 딱 눌러주시면 바로 출발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DJ 김서방이 새로운 이야기 가져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시선으로 그날의 기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탄광 깊은 곳에서 곡괭이를 들었던 광부 형님의 시선, 두 번째는 낯선 땅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눈물로 버텼던 간호사 누님의 시선,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1963년 겨울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광부 철수의 시선. 1963년 12월 21일 김포공항이었습니다. 23살 청년 철수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공항 대합실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속엔 어머니가 싸주신 누런 보자기에 싼 된장 한 덩이, 그리고 6살 난 막내 동생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형아, 빨리 와. 배고파. 공항 나오기 전 막내가 철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9 식구가 단칸방에서 사는데 아버지는 전쟁통에 다리를 잃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근근히 식구들 입에 풀칠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하루 한 끼 보리밥에 소금 찍어 먹는 게 전부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철수야, 독일에서 광부를 모집한단다. 가면 돈 많이 번다더라. 3년만 일하면 집도 한 채 살 수 있고 동생들 학교도 보낼 수 있다고 하더구나. 독일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세계지도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철수였습니다. 그저 그곳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하나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요. 공항 대합실에는 철수 같은 청년들이 100여 명도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가난을 등에 업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두려움을 눈에 가득 담은 채로요. 어떤 청년은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고 어떤 청년은 굳은 표정으로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비행기가 떠오를 때 철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꼭 돌아온다. 꼭 성공해서 돌아온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지옥 같은 나날들을요. 독일 도착 후 일주일간의 간단한 교육을 받고 철수는 루르 지방의 한 탄광에 배치됐습니다. 처음 탄광 입구에 섰을 때의 기억을 철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까만 구멍이었습니다. 마치 괴물의 입처럼 보였던 그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철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엘리베이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철제 우리 같은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0m, 50m, 100m, 500m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둠이 철수를 집어삼켰습니다. 1000m, 지하 1000m였습니다. 서울 남산 높이의 2배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그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지열 때문이었습니다. 습도는 90%가 넘었습니다. 사우나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에 8시간, 아니 잔업까지 하면 12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독일인 감독관이 작업복을 나눠줬습니다. 아니, 작업복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팬티 하나였습니다. 너무 더워서 옷을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20살이 넘은 어른이 팬티만 입고 일을 하다니?
하지만 이내 부끄러움도 사라졌습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드릴을 잡았습니다. 석탄을 캤습니다. 땡, 땡, 땡. 곡괭이로 석탄을 내리칠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석탄 가루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눈, 코, 입, 귀 안까지 새까맣게 됐습니다. 침을 뱉으면 까만 침이 나왔습니다. 코를 풀면 까만 콧물이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돈을 못 벌었으니까요. 돈을 못 벌면 가족에게 송금을 못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식은 감자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김치가 그리웠습니다. 된장찌개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습니다. 형님, 괜찮습니까? 옆에서 함께 일하던 다른 한국인 광부가 물었습니다. 나이는 철수보다 많았지만 다들 서로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처지니까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숙소로 돌아오면 쓰러져 잤습니다. 꿈속에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동생들이 나왔습니다. 막내가 형아, 빨리 와라고 손짓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손에 쥔 그 돈을 보며 철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베테랑 광부가 됐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하던 막장 작업도 이젠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심폐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까만 가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읽으며 철수는 울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흘리는 땀이, 여기서 참아내는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석탄을 캐는 게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캐고 있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64년 12월 광부 숙소에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독일에 오신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구만. 숙소가 술렁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먼 독일 땅까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요? 며칠 후 그날이 왔습니다. 탄광 입구에 광부들이 모였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한국인 광부들이었습니다. 모두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석탄 가루로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눈빛만 살아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광부들 앞에 섰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흘리는 땀이 조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돈으로 지금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광부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형님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든 광부가 함께 불렀습니다. 까만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제대로 노래도 못 부르면서 그래도 끝까지 불렀습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마지막 가사를 부를 때쯤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짚으며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고통이 정말로 조국을 살리고 있었구나. 그날 지하 1000m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던 20살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가난했던 나라를, 배고팠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철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부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아침 막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곡괭이를 들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조국을 위해 일한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고 2년이 흘렀고 3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약속했던 3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속엔 독일 마르크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신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철수가 가져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민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가난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파독 광부들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이 대한민국, 이 풍요로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지하 1000m 깊은 곳에서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팬티만 입고 곡괭이를 들었던 우리 형님들의 땀으로 말입니다. 그분들은 영웅이라는 칭호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마음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보시면서 우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셔도 됩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니까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첫 번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광부 형님들만 독일에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누님들도 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여자의 몸으로 낯선 땅에서 어떻게 버티셨는지 잠시 후에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가지 마시고요. 하트 누르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므요. DJ 김서방,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숨 좀 고르셨습니까? 손수건은 아직 꺼내지 마세요. 아직 더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하 막장에서 곡괭이를 들었던 우리 광부 형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독일로 떠난 건 남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966년부터는 간호사 누님들도 독일로 가셨습니다. 20살, 21살, 22살 꽃 같은 나이에 우리 딸들이, 누님들이, 아직 시집도 안 가신 처녀들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왜 가셨을까요? 간호사라면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신 겁니다. 독일로 말입니다. 지하 막장에서 고생한 형님들이 있었다면 병원에서는 우리 누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자,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간호사 영희의 시선. 1966년 3월 김포공항. 21살 처녀 영희는 하얀 간호사 모자를 쓴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엔 간호사 면허증과 독일어 회화책 한 권, 그리고 어머니가 꿰매주신 버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영희야, 거기 가서 밥은 먹고 다니겠냐? 공항까지 배웅 나온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7남매 중 맏딸이었던 영희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보낼게요.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엄마 약값도 드릴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독일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독일어는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구텐 탁 안녕하세요과 단케 감사합니다. 이 두 단어만 외우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영희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다른 간호사 언니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모두가 떨리는 마음으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 100여 명이 함께 입국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파견한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독일 서부의 한 종합병원에 배치됐습니다. 빌코멘 환영합니다.
독일인 간호부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꾸벅 숙였습니다. 너희들 독일어 못하지? 간호부장이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물었습니다. 영희와 다른 한국인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휴, 큰일이네. 어떻게 일을 시키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간호사가 부족했고 한국은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얀 간호사 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간호사 모자를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떨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동으로 갔습니다. 첫 업무는 환자 목욕시키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해봤던 일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가 너무 컸습니다.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의 독일인 남자 환자였습니다. 몸무게는 100kg이 넘어 보였습니다. 영희는 키가 155cm밖에 안 됐습니다. 몸무게는 45kg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목욕시키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환자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환자의 몸을 닦았습니다. 등을 닦고 다리를 닦고 발을 닦았습니다. 환자가 독일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영희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지? VERSTEHST 두미치 NICHT 뭐? 내 말 못 알아듣겠어? 영희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화가 났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세요. 아니, 비테 플리즈. 독일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짓으로 표현했습니다. 진정하세요라는 의미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조금 진정했습니다. 목욕을 끝내고 나오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그날 하루 영희는 12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목욕시키고 침대 시트 갈고 체온 재고 혈압 재고 대소변 받아내고 한국에서 배웠던 간호 업무보다 훨씬 더 힘든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시체 닦는 일이었습니다. 밤 근무를 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80세 노인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인 간호사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너 저 시신 닦아. 응급실에 다른 환자가 왔어. 나는 그쪽으로 가야 해. 그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신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체를 닦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고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신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얼굴부터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목을 닦고 팔을 닦고 다리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신에서 대변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대소변이 나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환자를, 아니, 고인을 이 상태로 둘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대변을 닦아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고인께서 편안히 가시게 빕니다. 한국말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어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독일 병원 생활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독일어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를 독일어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사 놓겠습니다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손이 트고 부르텄습니다. 매일 환자를 씻기고 침대를 닦고 바닥을 청소하다 보니 손이 물에 불어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났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허리도 안 좋아졌습니다. 거구에 환자들을 매일 들어 올리다 보니 디스크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발도 부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밤이 되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독일 마르크화로 받은 월급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받는 월급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영희는 월급 봉투를 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날씨가 좀 춥긴 한데 괜찮아요? 제가 돈 벌어서 보내드릴게요. 동생들 학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월급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선 단 10마르크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10마르크로는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굶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주는 밥만 먹었습니다. 다른 건 사 먹지 않았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옷만 계속 입었습니다. 구멍이 나면 꿰매서 입었습니다. 화장품도 사지 않았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였지만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돈 벌러 온 거야? 놀러 온 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냥 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품이 그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옆방에 다른 간호사 언니들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시간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3년만 버티면 돼. 3년만 버티면 집으로 갈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병원에서 가장 성실한 간호사로 소문났습니다. 독일인 환자들이 영희를 좋아했습니다. 말은 아직 서툴렀지만 영희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환자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슈베스터 영희 형의 간호사,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천사 같아요. 당신 덕분에 제가 회복할 수 있었어요. 영희는 독일어를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영희를 볼 때마다 마인 엥겔라의 천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문이 병원에 퍼졌습니다. 다른 독일인 환자들도 영희를 코리안 엔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인 간호사들을 무시하던 독일인 의사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영희, 수고 많았어요. 영희, 당신 정말 훌륭해요.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독일인 원장이 한국인 간호사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독일어도 못하는 동양인 간호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헌신과 성실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병원의 자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인정받고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3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약속한 3년 계약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영희도 1년 더 있기로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영희가 번 돈으로 동생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집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온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 품에 안긴 순간 영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4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집에 왔어. 그날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는 것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는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족을 지켰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영희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독일에서의 경험 덕분에 실력도 인정받았고 금방 수간호사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간호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후배 간호사들을 가르치며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환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독일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손이 터져도 참았던 이야기, 시체를 닦으며 울었던 이야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엄마를 그리워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간호사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구나. 간호사는 소명이구나.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 간호사 누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말입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엄마 품이 그리운 나이에 혼자 낯선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손이 터져도 허리가 끊어져도 발이 부어도 참으셨습니다. 왜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동생들 학비 때문입니다. 엄마 약값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자신은 10마르크만 남기고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티셨습니다. 밥을 굶으셨습니다. 옷도 안 사 입으셨습니다. 화장품도 안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내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세워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파독 간호사셨던 분 계십니까? 계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절하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꼭 한번 안아드리세요. 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진짜 영웅입니다. 잠시 후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화면에서 나가지 마시고 하트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DJ 김서방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숨 좀 고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하 1000m 막장에서 곡괭이를 들었던 광부 형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독일 병원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간호사 누님들의 이야기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피눈물 묻은 돈이, 그 땀으로 번 외화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배고팠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K-팝, K-드라마, K-방역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광부 형님들이고 간호사 누님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2024년 가을 독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청년 지훈의 시선. 2024년 10월 독일 민헨. 26살 청년 지훈은 배낭을 메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 마지막 자유를 즐기기 위한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3주 일정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갤럭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구글맵을 켜서 숙소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에어팟을 귀에 꽂고 K-팝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독일 생각보다 괜찮네.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카페에서는 고소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지훈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옛날에 할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하셨던 곳이 어디였더라? 루르 지방이라고 하셨나?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하셨던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구글맵을 켰습니다. 루르 지방 탄광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여러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가볼까? 일정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민헨에서 파리로 갈 예정이었지만 루르 지방으로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지훈은 루르 지방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옛 탄광이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루르 탄광 박물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녹슨 광차와 곡괭이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실제 탄광을 재현해 놓은 듯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통로, 천장에 매달린 전등,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사진 중 하나가 지훈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까만 얼굴의 동양인 남자들이 곡괭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광부들, 1964년. 지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 사진 속에 계실까?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너무 어렸습니다. 20살에서 30살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가득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힘든 일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탄광갱도를 재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깊이 표시가 나왔습니다. 지하 100m, 지하 500m, 지하 1000m. 1000m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지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에어컨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습도도 높았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가 일하셨다고? 벽면에 마네킹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곡괭이를 든 광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팬티만 입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석탄 가루로 뒤덮인 모습이었습니다.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루르 탄광에서 일했던 광부들은 하루 812시간씩 지하 1000m 깊이에서 작업했습니다. 온도는 40도를 넘었고 습도는 90%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광부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보낸 외화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훈은 그 글을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는데 입구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80대 정도로 보이는 독일인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박물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지나가려는데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한국 사람인가? 독일어가 아닌 영어였습니다. 지훈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노인이 지훈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삼성 갤럭시를 들고 있더군.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가장 좋은 기계지. 그리고 자네 배낭에 달린 여권 케이스. 태극기가 보이더군. 지훈이 배낭을 봤습니다.
정말로 여권 케이스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 깨나? 노인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나는 이 박물관에 자주 오네. 왜냐하면 여기가 내 인생의 일부였거든. 예? 나는 1960년대에 이 탄광에서 감독관으로 일했네. 한국인 광부들을 관리했지.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혹시 우리 할아버지를 아실 수도? 자네 할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셨나? 네, 1963년부터 4년 동안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자네 할아버지를 봤을 게야. 당시 한국인 광부가 200여 명 정도 있었거든. 모두 젊은이들이었네. 자네만 한 나이였지? 노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무시했네. 우리 독일 광부들도 힘든 일인데 동양에서 온 작은 체구의 젊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지.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네. 그들은 자네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대단했네.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네. 가장 힘든 일을 시켜도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도 묵묵히 일했네. 독일어도 못하면서 손짓 발짓으로 배우며 일했네. 노인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네. 살아야 한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보였네. 독일 광부들도 돈을 벌기 위해 일했지만 한국 광부들은 달랐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했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시 우리 독일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네. 왜 그렇게까지 일하는지, 왜 잔업을 자청하는지, 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지.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네. 그들의 조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들이 보내는 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노인이 지훈의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보게나, 지금 자네가 들고 있는 그 기계를,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 담긴 스마트폰을, 삼성, LG, 이제는 한국 기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않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캔 석탄이, 흘린 땀이 바로 저 최첨단 기계가 된 거네? 믿기지 않나? 50년 만에 세계 최빈국이 세계 최강국 중 하나가 된 거야.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께 전해주게. 독일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당시 한국 광부들 덕분에 우리 독일 경제도 살아났다고. 지훈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네에게도 말하고 싶네. 노인이 지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랑스러워하게. 자네는 영웅의 후손이네. 자네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나라에서 살고 있네. 그걸 절대 잊지 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게나. 그리고 자네 나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젊은 세대에게 말해주게. 자네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라고. 누군가의 희생이었다고. 며칠 후 지훈은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비행이었습니다. 기내는 어두웠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상공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불빛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강남, 여의도, 광화문,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저게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구나. 지훈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0년 전 할아버지는 이 나라를 떠나며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배고픈 조국, 가난한 가족, 불확실한 미래. 그런 생각을 하며 비행기에 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의 손자는 다릅니다. 배부릅니다. 교육받았습니다.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일까요?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입니다. 그 세대입니다. 지하 1000m에서 곡괭이를 들었던 청년들, 독일 병원에서 눈물을 흘렸던 처녀들, 그분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지훈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건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잠들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지훈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표지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세계 어디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존중받는 나라, 선진국. 이게 다 50년 만에 이룬 기적입니다. 아니, 기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땀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공항을 나오며 지훈은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할아버지 세대가 물려주신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겠다. 그날 밤 지훈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독일 다녀왔어요. 그래? 여행 잘했니? 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가 일하셨던 탄광에 다녀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가족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세요. 대한민국의 영웅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지훈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일에서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지훈은 독일에서 만난 노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 세대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희망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우셨죠? 괜찮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건 감동의 눈물입니다. 자부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기적을 봤습니다. 첫째, 지하 1000m에서 곡괭이를 들었던 광부 형님들의 시선. 둘째, 독일 병원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간호사 누님들의 시선. 셋째, 그 희생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현대 청년의 시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은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피와 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입니다. 196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낸 외화는 총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년 수출액이 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혼자서 나라 전체의 1년 수출액을 벌어들인 겁니다.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됐습니다. 그 돈으로 포항제철소가 세워졌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 돈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K-팝이 세계를 열광시킵니다. K-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합니다. 삼성, LG, 현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합니다. BTS가 빌보드를 정복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이건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삶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혹시 미래가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진 세월도 이겨낸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지하 1000m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꿋꿋하게 버티셨습니다. 그분들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파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민족이니까요. 기적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시면 꼭 안아드리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분들은 칭찬받기 위해 그 고생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녀분들께 보여주십시오. 손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친구분들께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꼭 기억돼야 합니다. 이 역사는 절대 잊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말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병원에서, 가게에서.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서로를 존중합시다. 서로를 격려합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호를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파도가 쳐도 폭풍이 불어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5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파독 광부나 간호사셨던 분 또는 그 가족분이 계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 DJ 김서방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가슴 펴고 사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모두 만세! 고맙습니다.